돈 갚으라고 전화가 오거나 추심 독촉 행위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인지 합법 추심에 대한 대응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대부분 돈을 빌린 데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뭐 이런 데 돈을 빌리셨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카드나 이런 데서 불법 행위를 할 리가 없잖아요. 고객한테 전화해서 욕설 협박을 한다거나 찾아가서 멱살 잡고 돈 내놔라 뭐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국민은행 직원이 찾아와서 멱살 잡고 욕하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봉변당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내가 돈 연체되면 무슨 험한 꼴 당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실제로 여러분이 돈을 못 갚아서 하루 이틀 지나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독촉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채권추심법에서 정해놓은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독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봉변당하고 험한 꼴 당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우리는 합법적인 추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예전에 2015년 16년 이럴 때는 채권자 목록 작성하면 사나머니, 앞으로 파이낸셜, 리드코프, 미즈사랑 뭐 이런 데 전부 다 대부업체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자 제한법상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대부업이 활성화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고 못 빌리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 넘어갔다가 그래도 못 갚으면 돌려막기로 대부업 돈을 땡겨와서 마지막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오면 대부분 대부업 채권만 있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가 20%로 감축되고부터는 대부업체들도 돈이 안 되니까 대부업 장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대부업 채권자도 없고 대부분이 일반 시중은행인데 기본화 신보에서 보증서 받았거나 경기 신보에서 보증서 받아서 코로나 자영업 대출 아니면 카드사 채무, 이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대부업이 있을 때도 대부업 그러면 뭐 막 나가는 회사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업도 한국 대부업협회라고 있고 이것은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여기 숭례문이 있는데 가면 이 옆에 대부업협회 사무실이 있거든요. 가면 이런 교실에 모아놓고 대부업 대표자하고 법정 지배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매년 교육하는데 이런 행위는 불법 추심이니까 하면 안 된다, 과태료 되고 영업 정지된다, 이걸 알려주기 때문에 예전에 대부업이 있는 시절에도 그렇게 불법적인 추심은 없었습니다. 자, 돈이 밀리면 독촉 문자가 제일 먼저 날아오겠죠. 제일 보내기 간단하잖아요. 대체로 이런 내용이죠. 법 조치를 하겠다, 급여나 보증금, 자동차 이런 것들을 가압류하겠다, 우편물도 보내겠다, 이런 것들을 예고하는 문자들을 보냅니다. 법적으로 별다른 효력을 창설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알려주고 연체됐다 갚아라 이런 독촉의 취지일 뿐이지 저걸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내 지위가 달라지고 그런 법률 효력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로 대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이 독촉 전화가 되겠죠. 사실 연체되고 며칠만 돼도 독촉 전화가 빗발을 치거든요. 요거는 단계별로 구분을 한번 해서 봐야 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까지 받으신 분들 있죠. 여기 금지명령 보시면 급여나 수당, 퇴직금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하지 말고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한테 송달이 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독촉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을 오늘 신청을 했는데 금지명령은 3일에서 일주일이 걸리잖아요. 아직 금지명령이 안 나왔어. 신청만 한 상태야. 이럴 때도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자마자 관공서에 있는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번호를 바로 주거든요. 그 접수번호, 접수증,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진 보내드리니까 그거 들고 있다가 채권자가 전화 오면 개인회생 접수했다, 미안하다 하고 접수번호를 바로 알려주면 됩니다. 어차피 내일 모레 금지명령 나오고 개시결정 나올 거 아는데 그 며칠 사이에 독촉해봤자 실익도 없으니까 대부분 사건 번호만 불러주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떨어져 나갑니다. 문제는 아직 신청조차 못한 사람들 있죠. 신청 직전에 있는 사람들, 이제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들, 내일 모레 접수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사람들, 아직 이런 사람들은 사건 번호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채권자 전화가 오면 미안하다, 개인회생 준비 중이다, 혹시 못 믿겠으면 내가 법무법인 전화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그쪽에 전화해서 확인해봐라. 그래서 그 채권자가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오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이 홍길동 채무자는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고 다음 주쯤에 접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니까 미안하다 하고 1주 2주 내에 사건 번호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문제인 부분은 연체가 됐는데 아직 개인회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시작할지 말지도 모르겠고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섣불리 개인회생 한다고 언급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다음 주에 갚겠습니다, 돈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말하는 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채권 추심하는 입장에서는 사건 번호부터 알려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아직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 계획도 없는데 다음 주에 사건 번호 나온다고 둘러대봤자 일주일 뒤에 되면 어차피 사건 번호 없으니까 오히려 불신만 쌓을 수 있고, 또 개인회생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치고 들어온다든지, 특히 개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카드사가 상계를 해버리죠. 고객이 나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 5만 원 결제했는데 상계에서 그 5만 원을 내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가압류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이 인가나면 재판 끝나면 해지할 수 있지만 또 그때까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신청할지 결정도 못했고 상담도 아직 못 받아봤다, 모든 것이 미정인 상태다, 이런 분들은 섣불리 회생한다고 말하지 말고 변호사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특히 추심 전화가 왔을 때 내가 개인회생 접수됐든 곧 접수되는 사람이든 간에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카드사 직원이 이의 신청하겠다, 내가 이의 신청해서 개인회생을 기각을 시키겠다, 한 번 더 변제해라, 3번 더 변제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심은 그 말을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되고 안 되고는 회생위원하고 담당 판사가 결정하는 거지 카드사 직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각시키고 말고 이럴 권한 같은 거 없어요. 그렇지만 말로 할 때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죄송합니다,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개인회생을 하게 됐는데 지금 A 법무법인에 맡겨서 진행 중이다, 나머지 사항은 그쪽 법무법인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단 카드사, 은행 말고 개인 채권자 있죠. 친구, 지인, 동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사기 고소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고, 그 나머지 사기가 성립할지 안 할지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우리 집에 우편물이 날아오잖아요. 법조치 예고 통지서라고 하든 가압류 예정이라고 하든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보서, 고려신용정보 같은 회사가 A라는 은행이나 캐피탈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았다,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합니다. 이것도 우편물에 불과하니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저 우편물을 받았다고 갑자기 없던 의무가 가중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빨리 돈갚아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별도로 대응하실 필요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구분하실 게 법원이 발송했는지 채권자가 발송했는지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런 서류는 채권자가 발송하는 거잖아요. 맨 밑에 발송인 명의란에 보면 고려신용정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채권자가 발송했단 말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집에 갔더니만 우리 집 현관문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 이게 딱 붙어 있어. 벌써 심장이 쿵쾅 떨리죠. 보낸 사람 보니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렇게 돼 있어. 법원 등기물은 본인한테 직접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낮에 왔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받아가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수령했더니만 이런 봉투를 주네? 이런 거는 보면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이렇게 법원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죠. 요거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발송하는 거는 법적 효력이 없고 그냥 갈구는 취지니까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저렇게 법원이 발송하는 거는 며칠 내에 법적 시간을 정해서 그 기일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라, 이런 것들도 있고 뭔가 절차나 금액에 하자가 있을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런 서류는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인터넷을 좀 찾아보시든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6번째가 방문 추심이죠. 채권 추심법상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방문할 권한이 있거든요. 이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고 그 전에 워크아웃이든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뭐라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심인 회사나 이런 데서 막 나가지 못한다니까요. 다 영업 정지나 과태료 이런 규정이 되어 있고 채권 추심법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와서 멱살 잡고 물건 던지고 이런 일 없습니다. 침착하게 미안하다, 내가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돈을 못 갚게 됐다, 근데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니까 대리인 사무실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쪽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특히 사건 번호가 나오신 분은 사건 번호를 전달해 주시면 되죠. 채권자 입장에서도 돈을 안 갚은 상태에서는 추심팀의 담당이니까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사건 번호가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더 이상 추심팀의 일이 아니고 개인회생을 전담하는 다른 팀으로 이관이 된단 말이죠. 아닌 말로 채권자 회사 그 직원 자기 돈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이니까 개인회생 접수됐다는 걸 알면 자기 일 아니니까 다른 팀으로 사건 넘겨버리고 끝나는 거지, 여러분 멱살 잡고 행패 부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개인회생 사실이나 워크아웃 사실 같은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7번째는 지급 명령입니다. 지급 명령이 뭐냐 하면 이런 건데 돈 달라는 거죠.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한테 얼마 받을 돈이 있다 이렇게 신청하는 건데 소송하고 효력은 똑같습니다. 승소하고 나면 확정 판결이 되니까 확정이 되면 그 힘을 이용해서 압류나 경매 같은 거 신청할 수 있죠. 다만 지급 명령 같은 경우는 카드사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액을 전산으로 처리하니까 원금이나 이자 계산에 실수가 있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적잖아요. 삼성카드가 여러분한테 돈 빌려준 적도 없는데 돈 갚으라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소송을 할 리가 없잖아요.
있잖아요. 다툼의 가능성이 적으니까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지급 명령을 소송보다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급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사실 여러분이 별로 할 말은 없을 겁니다. 빌린 게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저게 확정이 되면 월급이나 내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니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그걸 보고 집행 권한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지급 명령이 들어오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급 명령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소송에서 다시 몇 달 시간을 끌 수 있단 말이죠. 이의 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고 저 우편물 보내준 법원 담당 재판부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정도만 기재해서 제출해도 충분합니다. 8번째가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이거는 연체되고 몇 달 지난 사람들의 얘기죠. 내 예금 통장이 가압류가 되든 내 월급이 가압류가 되든 사실 개인회생 재판이 끝나고 인가결정을 받으면 저 가압류를 다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동안 기분이 약간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까 금지명령에서 보셨듯이 개인회생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내 월급이나 퇴직금 이런데 가압류를 금지한다 하면서 가압류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걱정되는 사람은 가압류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그거 고민할 시간에 얼른 서류 준비해가지고 한 달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난달 오늘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지금쯤 이미 금지명령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가압류 같은 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 금지명령 보시면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9번째는 소송입니다. 돈 달라는 소송인데 이거는 내용을 잘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상거래처나 개인 채권자가 계산을 잘못하거나 또는 이미 변제했는데 잘 모르고 다시 돈 달라고 소송했을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나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또는 예전에 갚았지 않느냐 해야겠지만, 카드사나 캐피탈 같은 데서 소송을 걸 때는 계산을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컴퓨터로 전산으로 원금이자 계산해서 보내는데 그게 뭐 틀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개인회생을 할지 말지 모르겠다,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소송이 패소되고 확정이 돼버리면 내 예금이나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재판을 좀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 중이거나 방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채권자 목록에 저 금융사를 기재할 거잖아요. 기재하면 내가 너한테 그 돈 줄 거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효과이니까 저 소송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단계별로 채권자의 독촉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설명을 드렸는데,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셔서 최대한 안정적인 채무 탕감의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